최정환의 5분 인문학. 이번에 좀 고대사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한국 고대사, 한국 중세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또 너무 정형화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재미가 없기도 하고 좀 그렇죠, 그렇죠? 사극에서도 한때 막 연계 소문 막 대조영 확 휩쓸다가 싹 사라져버리기도 한. 근데 잘 살펴보면 오늘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좀 비교 적용해서 생각해 볼 만한 재밌는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어찌됐건 가장 좀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삼국 통일전쟁.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닥다닥 부딪히는 스토리 과정은 이제 뭐 다 아시는 얘기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얘기와 관련된 몇 가지 좀 얘기들을 섞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핵심적인 주제 뭐냐? 전쟁의 비밀, 100만 대 10만이라는 주제를 한번 잡아보게 됐습니다. 적어도 이제 전근대 사회에서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국가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동아시아 세력 전체의 어떤 세력 판도에 심각한 변화가 좀 생기게 되죠. 드디어 6세기, 7세기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중국이 다시 통일 중국이 됩니다. 수의 문제가 중국 대륙 전체를 통일을 하게 됩니다. 통일하게 되면 주변 국가를 침략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항상 좀 노리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쪽이 되겠고, 특별히 이 당시에는 고구려의 존재 의미가 컸어요. 왜냐면 요 수나라가 통일되기 전에 556국가 남북조 시대라는 중국의 혼란기가 있었고, 그 혼란기를 잘 이용해서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이 이 동아시아 동북아에서의 어떤 패권 국가로서 위치를 잘 유지했었기 때문에 어찌됐건 통일 국가였던 수나라가 하늘 아래 뭐 두 개의 해가 있을 수 없고 두 개의 달이 있을 수 없다. 어찌됐건 좀 고구려를 정리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어떤 패권 국가로서 위상에 있어서 최고의 어떤 정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수 문제가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30만 대군을 준비해요. 우리가 언제나 놓치는 게 있어요. 군대를 30만을 동원했다면 그 군인들을 먹여 살리고 보급해 줄 수 있는 보급 병력들 혹은 이제 군대 내 노동자라고 불리는 군속 인원들이 필요해요. 30만 대군을 위해서 군속 병력이 어떻게 되냐? 70만이 준비가 돼요. 대강의 수치지만 사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는 얘기예요. 과장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만 명 정도를 동원해서 고구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또 그 이후에 수양제 때가 대박입니다. 수양제 때는 전투병만 115만 명을 동원해요. 그리고 이 115만 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군속만 300만 명을 동원해요. 그러니까 총 425만 명인가를 동원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약간의 기록상 차이가 있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죠.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10만 명을 하나의 부대로 해서 이렇게 하루에 한 부대씩 이렇게 출동을 시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부대가 출동하는데 3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규모고, 아마 뭐 이렇게 인공위성 같은 거나 카메라 기술이 있었으면 진짜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 만리장성이야말로 그렇게 이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규모의 침략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수양제가 무리하게 어떤 그 진격전을 펼치다 이제 무너지고 수나라 자체가 망하게 되는데, 또 그 다음 단계를 거쳐서 당이 수립이 되고, 당나라의 거의 뭐 아주 유명한 황제죠. 그냥 당나라의 유명한 황제가 아니라 정관정효라고 하는 유명한 통치 수료책을 남긴 당태종 이세민이가 또 100만 대군을 갖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천리장성의 가장 핵심 요지인 요동성과 백암성을 함락시키는 등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잘 아는 스토리예요. 수나라를 무너뜨릴 때는 을지문덕이 이제 살수대첩을 통해서 이기게 되고, 또 이제 당나라 침략했었을 땐 안시성 싸움이 되게 유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스토리인데 이렇게 안시성이 무너지질 않으니까 그냥 안시성을 넘어가기 위해서 안시성만한 이렇게 토산을 쌓죠. 토산을 쌓아서 넘어가려고 하니까 또 이번에는 고구려가 토산 밑으로 들어가서 토산 밑을 다 뚫어서 산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게 옛날에 대조영인가 뭐 연개소문인가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연출이 됐던 적이 있었던 걸 저도 이제 기억이 하는데, 여하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나라의 수많은 침공도 무너뜨렸고 당나라의 이세민의 침략도 무너뜨립니다. 단 여기서 아하 양만춘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뭐냐면 을지문덕은 어찌됐건 사료에 나오는 역사상 인물이라면 양만춘이란 이름 자체는 조선 후기 때 박지원의 소설이나 중국식 문서에 나오는 가공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양만춘이란 이름이 들어가 있는 교과서, 뉴라이트 교과서인 교학사 교과서 빼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양만춘이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건 좀 허구적 사실이라는 상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고구려가 어떻게 이겼는가? 유명한 싸움 말고 승리의 비결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청야전술이란 말을 써요. 우리가 이제 좀 잘 모르시는 얘기들인데, 고구려의 그 구려라는 뜻은 구르라는 뜻에서 나왔대요. 뭔 뜻이냐? 구르는 성을 잘 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구려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 성을 굉장히 잘 쌓는 사람들이다 라고 판단했던 거죠. 축성술 기술이 되게 뛰어났다는 건데, 그들이 이제 첫 번째는 방어에 탁월한 축성술을 보유했다. 첫 번째 얘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뭐냐? 청야전술 얘기인데요. 전쟁이 발발 딱 하면 모든 물자와 사람을 다 성 안으로 끌어들여요.
다 끌어들이고 주변 지역을 싹 다 불태워버려요. 그러면 이 고구려 쪽 지형이 굉장히 험하기 때문에 외국 부대가 와서 싸울 적에 식량 조달이 제대로 되지 않죠. 그러면서 결국은 싸우다가 버티다가 물러나게 되는 이 어떤 공성전의 탁월한 기술이 바로 고구려의 방어 기술로 아주 유명한 전술이라고 이제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하면 이제 뭐 국호에 구르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거 좀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실제로는 굉장히 유연해요, 고구려가. 특히 이제 수양제가 4차례 쳐들어오니까 이게 말이 좋아서 이게 내 차례지 100만 대군만 4번 쳐들어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항복했던 적도 있어요. 항복하고 나니까 이제 수양제가 그냥 자기가 원했던 배신자 곡사정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사람 내놔라, 그거 딱 받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뭐라 해야 되나, 수양제 입장에서는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명분을 채워주고 형식적으로 항복을 하면서 또 고구려를 지켜내는 등, 실제로 고구려는 그냥 무조건 우리가 사극에서 보듯이 강성일로로만 갔던 나라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태도들이 고구려가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당태종 이세민이 죽은 다음에 당고종이 나와요. 측천무의 이제 남편인데 이때부터 침략의 방식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그러니까 고구려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10만 명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최대로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이에요. 근데 얘네는 막 100만 명씩 동원하잖아요. 문제는 뭐냐? 100만 명씩 동원해봤자 이 험한 지형의 성에서 싸운다라면 뭐 대부분의 병사들이 쉬고 있겠죠, 그렇죠? 정말 소수의 병사만이 전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구조가 지속되니까 이거 아니다 싶어서 어떻게 되냐? 매 10만 명씩 당 고종 때부터 지속적으로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매 10만 명씩이기 때문에 부담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고구려는 매번 최대치를 동원해야 돼요. 이거는 고구려가 싸움을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의 차이고 국가의 규모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전략이 바꾼 다음부터 점점 고구려가 힘을 잃어가는 모습들, 왜냐면 국가의 어떤 체력 자체가 고갈이 되죠. 그러면서 언제나 이제 발생하면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내분이 발생하게 돼요. 그게 뭐냐? 영유왕. 영양왕의 뒤를 이어서 당나라 때 항쟁의 주도적 위치를 차지했던 영유왕 같은 경우는 이제 대놓고 당나라 화친 정책을 선포하면서 아주 전향적이고 양보적인 자세로 나가게 되고요. 그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발을 시작하게 되는 게 바로 연개소문이에요. 연개소문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거는 대당 강경책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영유왕과 연개소문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얘기는 사실 여기까지예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싸워서 이겼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구려가 버텨낼 수 있었던 어떤 군사력의 어떤 전략적인 우월성, 그리고 이제 그 뒤집어서 보게 되면 어떤 고구려라는 국가의 자원의 한계, 이런 것들이 좀 오늘 주제의 핵심적인 얘기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지금 이 갈등 지점 있죠, 그렇죠? 연개소문, 요걸 좀 둘러싼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2부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